G7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고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계약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파리에서 전화 한 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G7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전략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왜 G7 회의장에서 한국이 언급됐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파리 엘리제궁 인근 국제회의센터. G7 재무장관 경제장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2달 앞당겨진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회의 소집 배경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긴장 이후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LNG 현물 가격은 여전히 고점 근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동맹국 간 공급망 재설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셋째, 두바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카타르 LNG 플랜트 계약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유럽, 일본, 미국을 제치고 최종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G7 내부에서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플랜트의 운반선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계약을 가져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의 준비 과정에서 프랑스 측 실무팀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첫날 오전.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경제장관 클레르 모로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G7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LNG 인프라. 이 3가지가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G7이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단이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을 끊은 이후 LNG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반선 공급이 병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G7이 공동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 대표단이 이어받았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일본은 TSMC 구마모토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의존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동맹국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 다변화에서 한 가지 원칙을 유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이번 회의에서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한편에서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듣던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경제전략 수석 자문역 데이비드 챔버스였습니다. 국제경제질서 전문가로 오타와에서 20년 넘게 G7 협력 전략을 설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발언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모로 장관 한 가지 먼저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회의 자료에 한국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공급망 파트너, 에너지 인프라 파트너, 반도체 협력 파트너. 그런데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닙니다. G7 내부의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면서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놓는 건 프레임이 잘못된 겁니다. 테이블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산업 능력이 뛰어난 건 압니다.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은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뢰, 동맹 구조, 외교적 일관성. 이 요소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그 모든 기준에서 G7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준은 아닙니다.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부대표 세라 킴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챔버스 씨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정치적 신뢰. 그녀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주한미군. 한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지난해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반도체 공급망 협력협정. 이 중에서 신뢰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이 어디입니까? 챔버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맹 구조. 세라킴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14.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G7 회원국인 일본이 이 동맹 안에서 한국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동맹 구조 미달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독일 대표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챔버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동맹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논의에서 한국이 G7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력 파트너와 전략 설계 주체는 다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 테이블 바깥 외부 자문단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임스 권이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는 공급망 전략 분야 독립 자문단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에너지경제연구소 소속인 그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두바이에서,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그가 있는 자리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모로 장관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권 씨,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권이 자료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챔버스 씨의 구분 협력 파트너와 전략 설계 주체. 그 구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7이 논의하는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이 빠진 설계가 실제로 작동합니까? 챔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LNG 운반선. G7 국가 중 현재 대규모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도체. DRAM과 NAND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정밀 화학과 소재.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이 한국산입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두느냐, 전략 설계에 포함시키느냐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없이 설계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권 씨, 그 논리라면 세계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만은 파운드리를 쥐고 있고 호주는 히토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이 G7 전략 회의의 공동 설계자가 됩니까? 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비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LNG선, 반도체, 정밀 화학, 원전, 배터리 5개의 고리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가 에너지와 첨단 산업 두 축을 모두 건드립니다. 그게 이번 G7 회의 의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회의 의제가 뭡니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 휴식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독일 대표단 경제분석관 클라우스 베버가 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발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두 축의 교차점이라는 표현. 과장이 아닙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가스를 끊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된 공급망이 2개입니다. LNG 인프라와 반도체. 그리고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걸 이 회의에서 말씀하실 겁니까? 베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챔버스가 프레임을 먼저 잡았습니다. G7 비회원국이라는 프레임. 그걸 뒤집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럼 오후 세션에서 같이 움직입시다. 베버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런던 카나리 워프. 홈즈가 파리 회의 동향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들어왔습니다. G7 회의에서 한국 공급망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미국 대표단이 한국 관련 데이터를 직접 제시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요. 비회원국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제임스 권도 자문단 자격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홈즈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권이 파리에도 있군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홈즈가 짧게 웃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앞세우는 사람이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G7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 관련 섹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오후 세션 결과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바로 알려줘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박수진이 파리발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G7에서 한국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이 칩사와 한미반도체 협력 협정 자료를 직접 제시했다고 합니다. 박수진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G7 회의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설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산업 구조 전체가 다르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조선, 반도체, 정유, 원전. 각각의 섹터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리포트 씁시다. 제목은 G7 이후 한국 산업의 새로운 좌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리 회의센터. 오후 세션 시작 15분 전. 챔버스가 복도에서 권에게 걸어왔습니다. 아까 발언 논리는 인정합니다. 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G7이 한국을 전략 설계에 포함시키면 다음엔 누가 요청할 겁니까? 인도입니까? 브라질입니까? 공급망 기여도로 따지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G7의 전략적 결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국을 G7에 넣자는 게 아닙니다. G7이 설계하는 공급망 전략 안에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자는 겁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G7 회원국이 된다는 건 정치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G7의 에너지와 반도체 전략이 작동하려면 한국의 산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 경제적 현실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섞으면 둘 다 잘 안 됩니다. 챔버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션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베버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독일의 LNG 수입 현황입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을 끊은 이후 2023년 기준 LNG 수입 비중이 전체 가스 공급의 38%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LNG를 운반하는 선박의 64%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챔버스가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51%가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수치가 절반 이상이라는 건 한국 공급이 끊기면 독일 자동차 생산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문제 아닙니까? 공급망을 다변화했어야 했습니다.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변화의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산은 가격이 2배입니다. 일본산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입니다. 모로 장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챔버스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발언권을 이어받았습니다. 프랑스도 추가하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에너지부 자문역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현재 UAE 바라카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체코, 폴란드, 영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지만 최근 수출 실적에서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프랑스가 직접 경쟁국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챔버스가 물었습니다. 경쟁과 협력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이 민간 항공에서 경쟁하면서도 특정 기술 표준에서 협력하는 것처럼요. 에너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경쟁 관계를 이유로 협력을 거부하면 손해는 우리가 봅니다. 모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요. 논의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챔버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 G7 각국이 하나씩 한국 의존도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망 전략 논의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대한 의존을 공식화하는 자리입니까? 테이블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G7이 공동으로 한국과의 협력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건 결국 비회원국에게 우리 전략의 핵심을 맡기는 겁니다. 한국이 어느 날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 의존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건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챔버스 씨의 우려는 정당합니다. 의존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의존이 위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였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끊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G7 국가들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같은 진영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를 보장할 수 있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 칩사 IPEF. 한국이 G7과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틀 때의 비용은 엄청납니다. 한국도 그걸 압니다. 챔버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 의존을 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 없이 의존을 끊으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지금 G7이 논의하는 건 한국에 의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의존을 끊기 위한 현실적인 전환 경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경로의 핵심이 한국입니다. 모로 장관이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킴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테이블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공급망 전략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보와 효율입니다. 안보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고 효율은 그 파트너가 실제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신뢰는 70년 동맹이 보증합니다. 역할은 LNG선, 반도체, 원전, 배터리가 증명합니다. G7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챔버스가 세라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날 세션이 끝났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챔버스가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오늘 회의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이 그 옆을 지나치다 멈췄습니다. 오늘 발언 감사했습니다. 감사라고요. 저는 오늘 내내 반박했는데요. 반박이 없으면 논의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챔버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독일과 프랑스가 꺼낸 숫자들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저를 그냥 숫자로 누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챔버스 씨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의존이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걱정을 지워버리는 것보다 직접 다루는 게 낫습니다. 챔버스가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두 번째 세션 주제가 뭡니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투자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에서도 한국이 나오겠군요.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챔버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은 듣겠습니다. 파리. 회의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각국 대표단이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복도 대화가 각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챔버스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젯밤 받은 보충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이 제시한 수치들, 프랑스의 원전 협력 제안, 그리고 권이 마지막에 던진 말. 중국 의존을 끊기 위한 현실적인 전환 경로. 그 경로의 핵심이 한국입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료 위에 메모 하나를 적었습니다. 전환 경로. 목적지가 아니라 경로. 그 구분이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전 세션. 주제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먼저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TSMC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분야는 다릅니다. 일본은 DRAM과 NAND에서 생산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메모리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DRAM 기준 70%를 넘습니다. 챔버스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라킴이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입니다. 미국의 AI 전략과 한국 반도체는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독일 베버가 메모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AI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장 반도체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연산 장치. 이 모든 곳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챔버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와 톤이 달랐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즉, 중국 쪽으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체계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첨단 공정 확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세라킴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서방 진영의 수출 통제 전략에 실질적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챔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권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저녁 챔버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듣겠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 휴식이 시작될 무렵 회의센터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마이클 브래드쇼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카타르 에너지 자문을 마치고 런던을 거쳐 파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G7 회의 외부 참관인 자격으로 오후 세션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권이 로비에서 그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두바이에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소식 들었습니다. G7에서 한국 공급망 논의가 나온다기에 오전 세션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후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챔버스는요? 오늘은 듣고 있습니다. 브래드쇼가 짧게 웃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결국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에너지 전환 투자와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브래드쇼가 참관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권이 앉았습니다. 영국 대표단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SMR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공백에 LNG가 있습니다. 독일 베버가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LNG는 현실적인 브리지 연료입니다. 그리고 LNG를 운반하는 인프라, 즉 운반선과 터미널이 지금 가장 병목입니다. 운반선 병목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LNG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2년 이상 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의 70% 이상이 한국 세조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중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추격하고 있지만 LNG선 특수기술, 특히 멤브레인 방식 화물장 기술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발언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배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점유율이 합산 40%를 넘습니다. 유럽이 전기차 전환을 밀어붙이는 한 이 의존은 계속됩니다. 유럽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은요. 노스볼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볼트는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 배터리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챔버스가 조용히 자료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반도체 LNG선 배터리 원전. 오전부터 오후까지 의제가 바뀔 때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4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후 세션 중반 회의 보좌관 한 명이 조용히 모로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모로 장관이 쪽지를 읽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세션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서방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화합물 공정과 광섬유에 쓰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급망에 바로 영향을 줍니까? 단기적으로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또 한국입니다. 베버가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이 회의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G7 회의 일정을 알고 있고 이 회의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로 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30분 뒤 소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0분 뒤 회의센터 안 소회의실 여럿에서 동시에 문이 닫혔습니다. 미국 소회의실. 세라킴이 본국과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갈륨 제한 조치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G7 회의 타이밍에 맞춘 겁니다. 워싱턴 반응은요. 동맹국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겁니다.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 협력 의제를 이번 회의 성명서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소회의실. 베버가 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갈륨 제한이 독일 반도체 장비 업체에 영향을 줍니다. 인피니언, 지멘스 관련 공급망 점검 즉시 시작해주세요. 한국 쪽 소재 대체 공급 가능성은요.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의 소재 협력 채널을 열어두는 게 맞겠습니다. 캐나다 소회의실. 챔버스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 연결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 옆에 이제 5번째 메모가 추가됐습니다. 소재.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소회의 사이 복도에서 브래드쇼가 권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중국이 타이밍을 맞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7이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재 제한 카드를 꺼내는 건 이 논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 쪽에는 유리한 국면이군요. 소재 대체 공급 가능성까지 한국이 거론되면 이제 의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G7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깊어질수록 한국이 그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한국이 G7의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를 굳히는 건 기회지만 동시에 한국 스스로가 그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브래드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준혁 부사장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시작이라고. 맞습니다.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녁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특유의 조명 아래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닌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챔버스가 권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같이 앉겠습니까? 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국 소재 제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타이밍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그 소재를 대체할 공급망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가 생깁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 파트너로 반복해서 등장한 나라가 어딘지는 이제 저도 압니다. 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권 씨 어제 하신 말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G7 회원국이 되는 건 정치적 결정이지만 G7의 전략이 작동하려면 한국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건 경제적 현실이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챔버스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세션이 있습니다. 저는 발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는 짧게 웃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권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내일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새벽 2시. 박수진이 파리발 동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G7 둘째 날 세션 내용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소재. 모든 의제에서 한국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갈륨 제한 뉴스가 나오면서 소재 공급망까지 한국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수진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G7 회의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 구조 전체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의 포지셔닝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세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박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챔버스가 내일 발언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향을 틀면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파리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서울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흘간의 회의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 홈즈가 파리 동향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정리한 요약본이었습니다. G7 둘째 날. 반도체 세션에서 HBM 공급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세션에서 LNG선과 배터리. 그리고 오후에 중국 갈륨 제한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챔버스는요. 오늘은 주로 듣고 질문했습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홈즈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챔버스가 발언을 아낀다는 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마지막 세션에서 뭔가 나올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십니까? 홈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반박하다가 데이터를 보고 나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브래드쇼도 두바이에서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챔버스도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시스턴트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챔버스가 한국 편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편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더 강합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 관련 포지션 내일 아침장 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요. G7 성명서 내용에 따라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8일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챔버스가 호텔 방에서 혼자 발언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간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G7의 공급망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 그 파트너의 조건은 두 가지다.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 그리고 실제 역할 수행 능력.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나라를 G7 공급망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인 나라. 한국. 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G7 비회원국 협력 파트너와 전략 설계 주체는 다르다. 그 구분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쌓인 데이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브래드쇼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간 이준혁이었습니다. G7 동향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혁 씨 파리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한국 공급망 협력 구조를 G7 성명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바이 계약이 그 구체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G7 성명서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챔버스가 오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하늘이었습니다. 결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세션 끝나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이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계약을 따낸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이번엔 파리에서 더 큰 무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파리 회의센터. 마지막 세션 시작 10분 전.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챔버스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간결하게 정리된 한 장짜리 메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이 자문단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챔버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로 장관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G7 공동 방향을 정리합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챔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챔버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션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손을 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챔버스가 메모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 회의에서 저는 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은 G7 비회원국이라는 것, 협력 파트너와 전략 설계 주체는 다르다는 것.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이블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데이터를 봤습니다. 반도체, LNG 운반선, 배터리, 원전, 소재, 의제가 바뀔 때마다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이 갈륨 수출을 제한한 순간 저는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G7이 중국 의존을 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G7 전략의 현실입니다. 모로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G7 공동 성명에 한국을 핵심 공급망 협력국으로 명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구조화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G7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G7과 한국이 함께 공급망을 설계하는 구조.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조건입니다.
챔버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베버가 즉각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은 챔버스 씨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프랑스 모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G7 성명은 한국을 공식 초청하여 공급망 협력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협력국으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라킴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지지합니다. 칩사에서 이미 시작된 구조를 에너지와 소재 분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국 대표단도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도 동의합니다. SMR 협력 논의에서 한국과 이미 예비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공식 채널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권위 자문단석에서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 첫날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에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공급망 협력 협의체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강합니다. 이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지금 여기서 확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협의체 구성 초기 단계에서 그 논의를 의제로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챔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할 분담 문제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조건을 먼저 내걸면 협의체 구성 자체가 늦어집니다. 일본 대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협의체 출범 후 첫 번째 의제로 포함시키는 조건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모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로 장관이 권을 바라봤습니다. 권 씨, 이 흐름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틀 동안의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G7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할 때 처음엔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없이 이 전략이 작동하는가로요. 그는 잠시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틀 동안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소재, 원전, 배터리. 각 분야에서 한국을 빼면 G7의 전략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단기간에 다른 나라가 메울 수 없습니다. 챔버스 씨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저는 그 조건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방향을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G7의 공급을 책임지는 나라가 아니라 G7과 함께 공급망을 설계하는 파트너. 그것이 한국이 원하는 관계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두바이에서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플랜트만 짓는 시공사가 아니라 LNG 공급망 전체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 G7이 지금 원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로 장관이 성명서 초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G7 공동 성명에 포함할 한국 관련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립니다. 한국을 G7 공급망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명시하고 반도체 에너지 소재 분야 공급망 협력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이 문구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테이블 안을 돌아봤습니다. 챔버스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차례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로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세부 문구는 실무팀에서 조율하고 내일 오전 최종 확인 후 발표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과정이었지만 그 안에 사흘의 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래드쇼가 권에게 걸어왔습니다. 챔버스가 먼저 손을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만찬에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일지 짐작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틀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인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조건.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이 협력 구조가 오래갑니다. 브래드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준혁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이 시작이라고. 맞습니다. 두바이가 첫 번째 사례였고 파리가 그 사례를 구조로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챔버스가 일본 대표단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권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박수진의 팀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G7 성명서에 한국이 핵심 공급망 협력국으로 명시됩니다. 반도체, 에너지, 소재 분야 협의체 구성 제안도 포함됩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G7 성명서에 한국 이름이 명시된 게 처음입니까? 공급망 협력국이라는 표현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엔 일반적인 협력 국가 언급 수준이었습니다. 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반도체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배터리 3, 4도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입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7이 한국 산업 구조 전체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런던. 홈즈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명서 확정됐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들어왔습니다. 챔버스가 먼저 동의를 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홈즈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네바에서 제가 노트를 펼쳤을 때, 두바이에서 브래드쇼가 질문을 바꿨을 때, 그리고 파리에서 챔버스가 먼저 손을 들었을 때, 매번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국 포지션 늘려요. 이건 단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리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챔버스가 권에게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오늘 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권 씨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한국을 견제했던 건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G7의 전략 논의에서 비회원국이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데이터를 보면서 그 불편함보다 더 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빼고 설계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더 정직한 겁니다. 챔버스가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 G7 회의는 언제입니까? 6달 뒤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협의체 구성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챔버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권 씨,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아마 그때도 같은 이름이 나올 것 같군요.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챔버스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파리의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 이준혁이 사무실에서 브래드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명서 확정됐습니다. 한국이 핵심 공급망 협력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G7 성명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에너지, 소재 분야 협의체 구성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두바이 계약이 구체적 사례로 인용됐습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가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데이터가 방향을 가리키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준혁 씨가 두바이에서 만들어낸 숫자들이 파리까지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드쇼 씨 감사합니다. 저는 파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만들어낸 건 이준혁 씨 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한강이 오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알만수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27년 제대로 완공해야 한다. 그리고 거제 조선소에서 용접공 김씨가 했던 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바꿨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파리. 다음날 오전. 모로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G7은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을 핵심 공급망 협력국으로 명시하고 G7과 한국 간 공급망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G7 구조 변화를 시사하는 겁니까? G7 회원국 구조 변화가 아닙니다. 공급망 현실에 기반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G7의 전략이 작동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 현실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캐나다가 초반에 한국 포함에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로 장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타와행 비행기 안. 챔버스가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사흘 동안 쌓인 메모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한국 G7 비회원국. 협력 파트너와 전략 설계 주체는 다르다. 그 옆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없이 설계된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쇼가 두바이에서 2010년대와 다른 나라다라고 적었던 것처럼 챔버스도 파리에서 자신의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이 G7 성명서 한 줄이 됐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건이 파리회의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결론 문단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G7 파리회의의 핵심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단일 섹터의 강점이 아니라 복수 섹터의 교차점에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반도체, 에너지, 소재, 배터리, 원전. 이 5개의 고리가 동시에 G7의 두 핵심 의제, 즉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 공급망을 연결한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복제되기 어렵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역할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회는 만들어졌다.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다음 과제다. 그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 조선소 도크. 용접공 김씨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후배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G7에서 한국을 공급망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G7이 뭔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 7개 나라 모임입니다. 김씨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나라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지정했다고? LNG선이랑 반도체 배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씨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밥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크 너머로 거의 완성된 LNG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그 자리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그 도크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G7이 뭔지는 몰라도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배가 잘 만들어졌으면 된 거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G7 성명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 세종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G7 성명서 발표 다음 날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G7 협의체 구성 제안이 공식화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어떤 의제를 우리가 먼저 가져가느냐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G7의 필요에 맞게 역할이 고정됩니다. 담당 과장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다변화, LNG 운반선 슬롯 배분, 원전 협력 로드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받는 쪽이 아니라 설계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챔버스가 말한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G7이 그 조건을 제시한 건 우리한테도 기회입니다. 공급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함께 짜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들어진 틀이 서울에서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파리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은 성명서 한 장으로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장 뒤에는 사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박이 있었고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씩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G7 비회원국이라는 이유로 테이블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얘기할 때마다, 에너지를 얘기할 때마다, 소재를 얘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챔버스가 마지막 세션에서 먼저 손을 든 건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G7이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와 반도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 두 축 모두에 걸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역할을 실제로 해낼 능력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 G7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역할 분담이 논의되고 그 안에서 한국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두바이가 첫 번째 증거였고 파리가 그 증거를 구조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네바에서, 두바이에서, 그리고 파리에서 같은 데이터가 반복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